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초고온 플라스마를 이용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00도 넘는 초고온으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로 만드는데 70%의 수율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외부 전력 공급 없이도 작동하는 에너지 자립형 버스 정보 안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전력 효율이 높은 전자종이 화면과 태양광 전력 시스템을 적용해 전력 소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전기차 신규 등록이 7개월 만에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끊기고 생활용수마저 부족해지자 일부 농민들은 농사 포기까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폐플라스틱은 종류가 다양해서 재활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선별과 분류 과정이 필수입니다. 또 기존 열처리 방식으로는 순수한 플라스틱 원료를 얻기가 어려웠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고온 플라스마로 이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하지만 폐플라스틱은 물리적인 선별 과정이 까다로워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은 450에서 600도에서 열 처리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여러 화학물질이 그대로 남아 생성물질의 20에서 30%를 이용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초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스틱 등 대부분 탄화수소는 초고온에서 플라스틱의 원료인 에틸렌으로 전환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번 연구는 2000도가 넘는 고온 수소 플라즈마를 활용을 하여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일렌 등의 혼합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추출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플라즈마 토치는 100% 수소를 사용합니다. 이 가스로 1000에서 2000도 초고온의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0.01초 만에 폐플라스틱의 고분자 구조를 효율적으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에틸렌과 벤젠을 70%의 높은 수율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체로 나온 거, 오일로 나온 거, 왁스로 나온 것까지 다 묶어서 원료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플라스틱 분해 과정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이번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분류 없는 재활용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외부 전력 공급 없이도 작동하는 에너지 자립형 버스 정보 안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전력 효율이 높은 전자종이 화면과 태양광 전력 시스템을 적용해 전력 소모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전력이 7.4와트시에 불과해 기존 LCD 방식보다 약 94%, LED 방식보다 91%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전용 제어보드를 직접 설계해 영하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별도의 전기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중소도시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전체 탑승구에 얼굴 인식 출국 서비스인 이른바 스마트 패스가 도입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서비스를 인천공항 제1, 2 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로 확대 적용해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마트 패스는 2023년 7월 도입된 얼굴 인식 출국 서비스로 안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국장이나 탑승구 등에서 여권과 탑승권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로 출국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일부 항공기 탑승구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을 거쳐 제1, 2 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 158개소에 스마트 패스 단말기 설치를 끝냈습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4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 국립소방연구원이 실험했더니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서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부산 만덕동 아파트에 불이 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졌고 지난달 서울 마포에서도 아파트 화재로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원인은 모두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됩니다.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2차 점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배터리 열폭주의 위험성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공간과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 안에서 전기 오토바이에 쓰는 대용량 배터리에 열을 가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가스가 뿜어져 나오자마자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창문이 깨지고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폭발 40초 만에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실내 온도는 폭발 1분 만에 300도를 넘어서 CCTV가 녹아내렸고 마네킹과 벽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건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초기 피해를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작동되어진다고 해도 바로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그 배터리에 관해서는요. 내부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요. 대신 스프링클러는 그 주변의 2차 가연물들이 화재가 확대되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용량 배터리는 집안에서 보관하거나 충전하지 말고 불이 난다면 끄려고 시도하지 말고 재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 7월 불이 나 6명이 숨졌던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처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이 11만 6천 동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장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필로티는 기둥만 두고 벽 없이 개방된 구조로 공기 유입이 원활해 불이 번지기 쉬워서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7월 기준 주거용 필로티 건물이 28만 동이고 이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이 22만 동, 많은 세대가 거주해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이 11만 6천 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아크 차단기와 화재 감지 시 소화 약재를 분사하는 자동 확산형 소화기 등을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인 캐즘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전기차 신규 등록이 7개월 만에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록 통계와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은 11만 8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자료를 공개한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 신규 등록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3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선 농작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끊기고 생활용수마저 부족해지자 일부 농민들은 아예 농사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대파밭, 최악의 가뭄에 대파가 온통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풀면 물이 가득 차는데도 워낙 가무르니까 증발이 더 빨라. 그래서 별 효과가 없어요. 들깨는 자라지 못한 채 시들었고 이제 막 심은 배추 모종도 말라 붙었습니다. 지하수를 뿌려도 땅속은 바짝 마른 흙뿐입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둔 논입니다. 하지만 벼들은 벌겋게 타들어갔고 논바닥은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된 다음 날부터 오봉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 저수율이 14%대마저 위협받으면서 생활용수 공급하기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릉시 농민의 60여 명은 올해 농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농지 면적은 축구장 70개를 합친 규모에 이릅니다. 저희 농민회에서는 우리 올해 농사를 포기를 하자. 그래서 사람이 살고 우리 시민들이 사는 길로 가자. 강릉시는 주변 저수지에서 대체 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지만 농작물 피해 보상도 어려워 보입니다. 재난 사태는 선제적 개념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됐으니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는 건 없습니다. 가뭄이 덮친 들녘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쌀 소매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정보 사이트를 보면 2일 기준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6만 294원으로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습니다.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14% 비쌉니다. 쌀값은 지난 7월 말 6만 원을 넘었지만 정부가 할인 지원에 나서자 5만 9천 원대를 유지하다 이번 달 들어 다시 6만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빵값이 지난 6개월 연속 6%대 상승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빵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 상승해 상승폭이 전체 물가 상승률 1.7%의 3배가 넘었습니다. 빵 물가가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2년 1개월 만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출고가 인상이 누적돼 반영되고 있고 달걀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을 당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장 점검과 자료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두 회사의 침해 사고가 확인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해킹 단체가 국내 통신사와 정보기관을 공격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뒤 민관 합동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나온 KT 서버 파기 의혹과 관련해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실이라면서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파기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카드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지난달 중순 사흘간 이어져서 두 차례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건 보름도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만약 카드 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카드가 처음 해킹의 흔적을 확인한 최초 인지 시점은 지난 31일 정오쯤입니다. 다음 날 금감원 신고까지 신속하게 마쳤지만 이미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열흘 하고도 일주일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초 해킹 시도가 이뤄진 건 지난달 14일 저녁 7시 21분쯤이었습니다. 이후 정보 유출 시도는 16일까지 4회간 이어졌고 실제 14일과 15일 하루 한 차례씩 2번 온라인 결제 서버를 경로 삼아 내부 정보 등 파일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16일 마지막 해킹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유출된 내부 정보만 1.7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는 고객 결제 관련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보고에서 롯데카드에서 반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반출에 실패한 파일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내역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도 금감원에 제출한 향후 계획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면서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신고를 받고 하루 만에 금융보안원과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관계부터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롯데카드의 전용 콜센터 설치 등 비상 대응을 주문하고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960여만 명 고객 정보를 가진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 실제 이뤄졌을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 NFC 결제 정보를 탈취해 수십억 원을 챙기는 신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악성 앱을 깔게 하는 스미싱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했는데 경찰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앱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로 전송된 카드 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관련 정보가 전화기에 입력됩니다. 카드 단말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를 갖다 대니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까지 나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해 허위 결제를 반복하고 돈을 챙긴 신종 사기단의 범행 모습입니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미리 카드 정보를 저장해 실물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결제할 수 있는 NFC, 비접촉식 결제 정보를 탈취해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사기 문자를 보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 앱을 통해 전화기에 저장돼 있는 NFC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빼돌리는 스미싱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는 식당 등 카드사 가맹점 수십 개를 만들고 카드 단말기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빼돌린 다음 탈취한 NFC 정보를 휴대전화 수십 개에 입력해 결제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만 7천여 차례에 걸쳐 30억여 원 상당을 허위 결제한 뒤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 설치를 피하고 주기적인 휴대전화 보안 업데이트, 의심 문자 즉시 삭제, 신용카드 사용 알림 설정 등입니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 2명을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허위 가맹점을 만들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준 28명도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NFC 정보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해외 사기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범행을 주도한 60대 한국인 총책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로봇 청소기 가운데 이른바 가성비로 유명한 일부 중국 브랜드 제품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3자가 사용자로 등록한 뒤 서버에 있는 집 내부 사진에 접근하거나 카메라를 강제로 켤 수 있어서 사생활 유출 위험이 컸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 청소기 해킹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커가 서버에 침투한 뒤 해킹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카메라를 달고 집안 곳곳을 누비는데 외부 서버까지 연결돼 해킹 시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 로봇 청소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6개 제품 중 중국 브랜드 3개 제품,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에서 취약점이 확인됐습니다. 청소기 운영에 필수인 모바일 앱의 보안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용자 식별 아이디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사용자로 등록하면 서버 사진에 접근하거나 카메라를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제3자가 사용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코백스의 경우 해커가 사용자의 사진첩에 접근해 사진을 내려받거나 보낼 수 있었고 드리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두 제품은 모두 하드웨어 보안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물리적인 기기정보 해킹도 가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아 기기의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모바일 앱 인증과 정책, 패스워드 등에서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때 해킹이 어려운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가 30년 전에 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지난 1995년 71만 5천 명에서 지난해 23만 8천 명으로 66.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합계 출산율도 54.2% 줄었습니다. 30년간 부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엄마가 33.7세로 5.8세,
아빠가 36.1세로 5세 올라갔습니다. 또 혼인후의 출생아 비중도 1995년 1.2%에서 지난해 5.8%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 30년간 44.2% 감소했습니다.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등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새로 짓거나 고친 휴게시설이 1,400여 곳에 달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아파트 노동자들이 휴게실로 쓰던 지하실 공간입니다. 벽 곳곳에 곰팡이가 있고 창문이 없어 환기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입주민과 협의해 지난해 지상에 새 휴게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여름에 더웠고 할 때 에어컨이나 모든 게 좀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 추울 때 바닥이나 온풍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 고향의 한 아파트에서도 청소노동자 휴식 공간을 바꿨습니다. 기존 휴게실은 마주보고 앉으면 무릎이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너무 좋고 우리가 호텔 같아 지금 호텔 너무 편하고 진짜 편하게 잘 수 있고 거기는 늦게 4시, 3시 사도 이렇게 배를 못 뻗어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밥도 서로 상도 못 놓고 무릎 위에 마주 앉아서 먹을 정도 있다 보면 알지만 이런 상황인데 좀 개선해 드리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민원을 한번 내자고 해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50곳의 아파트 휴게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지상으로 이전 그리고 샤워실, 냉난방기 등 필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경기도가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28개 시군과 함께 392곳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상품 가운데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적발 이후 곧바로 관련 사이트를 접속 차단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접속 경로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막대 사탕을 판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체리맛부터 오렌지맛까지 다양한 맛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마약류가 들어간 마약 사탕이었습니다. 이른바 해외 직구식품의 성분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약처에 적발된 해외 직구 상품들 가운데는 아이들이 좋아할 젤리나 과자, 빵의 형태부터 식이보충제나 가루 양념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상품에서는 불안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 테오브로민, 혈압 상승, 근육이완에 부작용이 있는 시네프린 등 의약 성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대마 등 마약류 성분 19종이 검출됐고 나머지 5건은 국내 반입 차단된 의약 성분 등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곧바로 해당 온라인 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통관 보류를 각 정부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모든 접속 경로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차단 이후 주소를 일부 바꾸는 등 우회 방식을 이용해 다시 판매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식약처는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검사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먹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을 추가 배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7월 배포한 할인권 450만 장 가운데 잔여분 188만 장을 8일 오전 10시부터 나눠줍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는데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됩니다. 문체부는 1차 배포 기간에 영화관을 찾은 관객이 그 전보다 1.8배 증가하며 영화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